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아침에 쌀쌀해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하루 사이 볼에 닿는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고농도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의 공기가 탁할 텐데요. 이 먼지는 주 후반이 돼서야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서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종일 전국에서 미세먼지 매우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차가운 북서풍도 밀려들면서 하루 사이 전국 곳곳에서 10도 이상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2도, 대전은 4.1도, 대구는 10.8도로 쌀쌀합니다. 오늘 한낮에도 어제보다 쌀쌀할 텐데요. 서울은 16도, 광주와 부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먼지가 차츰 해소되겠고요.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첫 번째 이슈는 강릉 산불입니다. 어제 강릉 산불 나는 장면 보셨죠? 무서웠어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엄청난 바람에 네. 뭐 치솟는 연기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도시를 바다 쪽으로 아예 쓸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겁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이 거대한 불기둥이 솟기 시작한 건 이제 오전 8시 20분경 무렵부터였습니다. 남곡동 인근에서 양간지풍이라고 하잖아요. 네. 양양과 간성, 네.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태백산맥을 타고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하는데요. 어제 분 바람이 시속으로 따지면 130km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에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렸고 여기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삽시간에 큰 대형 산불로 번지기 시작하면서 이 산불이 그 도시를 쓸어버릴 것처럼 강릉 도심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산불로 인해서 주택하고 그다음에 펜션이라든가 아니면 호텔 이런 것들이 불에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8시간 정도 산불이 계속됐는데 다행히 바람이 그 헬기가 뜨는 상공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밑에서는 한 시속 130km지만 위는 그거의 한 3배 정도 그래요? 바람이 분다 그래요. 그 거대한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불을 진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요. 다행히 오후 들어서 예상에 없던 단비가 내리면서 네. 단비 때문에 사실은 불을 네.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워낙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또 상당히 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불이 난 장소가요. 강릉 경포대하고 경포 해수욕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근에 송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소나무 숲을 타고 그 산불이 번졌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 주변에 아무래도 펜션이라든가 주택들이 굉장히 많고 카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예를 들면 펜션이 34동, 호텔이 3동, 주택 42동 이렇게 해서 한 100곳 정도가 전소되거나 소실이 됐고요. 또 펜션을 운영하던 80대 전모 씨가 불에 탄 펜션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대원 2명이 다쳤고요. 주민 나머지 한 10여 명 정도가 다쳐서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밤새 잔불이 또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타고 있다, 불꽃이 보인다 이런 40여 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가 돼서 소방당국이 지금 뒷불 감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불의 바람까지 부니까 정말 속수무책이었는데 저게
바람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줄을 건들고 거기서 불똥이 튀어서 저게 발화됐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 무시무시한 산불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 여장 남자 범죄입니다. 여장을 한 50대 남성이 술 취한 남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4일 자정쯤이었는데요. 천안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고령의 남성에게 접근했다고 하고요. 또 함께 모텔까지 갔다고 합니다. 함께 간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노려서 현금과 카드를 훔쳐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처음 있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대전과 전북 익산 등지에서 4명의 남성으로부터 270여만 원을 훔쳤다고 하는데요. 한 170cm 정도 키가 됐다고 하고요. 예.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격에 네. 손톱을 길게 기르고 또 머리를 파마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성이 보기에도 이게 또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여성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목소리까지 또 그렇게 했나 보죠. 목소리는 사실 바꾸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조금 고령의 남성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또 술에 취했을 상황이기도 할 테니까요. 이렇게 해서 금품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 여장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최근 치마를 입은 채 정육점 등지에서 물건을 훔친 40대 남성의 경찰이 네. 붙잡히는 일도 있었고요. 지난달에는 여장한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일도 맞아요. 있었고 또 지난해 9월에는 여성 속옷까지 입고 여탕에 몰래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그냥 별일이 다 있다. 뭐 진짜 그렇게 황당한 보기에는 거죠. 아니면은 네. 저 그냥 무장해제 시키기에는 상대를 네.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나으니까 아,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실 하는 수도 건가 있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여성들이 좀 불안해할 글쎄 가능성이 있어 말입니다. 보여요. 네. 예, 이런 일들은 좀 없어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세 번째 이슈는 주폭 예비검사의 최후입니다. 임용을 앞둔 예비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했다가 벌금 300만 원의 선고 유예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지난 1월 30일에 있었는데요. 좀 뒤늦게 알려졌죠.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각이었는데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예비검사 황모 씨가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여경한테 왜 저쪽 편만 드느냐 이러면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서 당직실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이렇게 네. 물었다 그래요. 큰일이네.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모양입니다. 아니 시작 때부터 저러면 어떻게 저 큰일이네.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조사를 받는 중에도 폭언까지 했으면 정말 뻔뻔한데요. 근데 뭐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황 씨가 정체를 알고 보니 예비 검사였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법원이 왜 선고 유예를 했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경찰을 사실은 공권력을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폭행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초범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감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선고 유예는 유죄는 맞지만 내가 선고는 유예하겠다 이런 거니까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는다고 해요. 황 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학생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또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학생은 학생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랬다며. 아, 예. 라인을 묻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지난해 11월에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올랐다 그래요. 이 사람은 변호사 시험만 합격하면 검사로 임용할 거야. 이게 예비로 다 이제 확인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변호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만 한다고 하면 바로 이제 검사로 직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는 이래도 돼. 뭐 이런 교육을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또 될 지경인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어제 법무부가 검사 임용 예정자 사전 교육에서 배제를 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진즉에 임용하지 않겠다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임용은 안 되는 거군요, 어쨌든. 아, 그럼요. 검사 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려면. 아니 시작부터 저렇게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저거, 그럼요. 안 되지. 경찰을 폭행하면서 내가 누구 라인인지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너는 누구 네. 라인이냐 얘기했다는. 저도 살아보니까 제일 안 좋은 게요. 공부 잘해서 출세했는데 인성 나쁜 거.
오. 이거는 본인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 괴롭히거든요. 이게 제일 나빠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형 직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검사나 판사인 경우에도 사실 일반 변호사를 하다가 임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인생 경험도 별로 없이 20대에 바로 그냥 검사로 가버리면 세상의 복잡함과 삶의 고단함 같은 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부터 먼저 가지게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걸 옛말로 엉덩이에 뿔났다 그러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정리해 봤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가족끼리 왜 이래? 어머니 때문에 공백기 가진 심영탁입니다. 다가오는 7월 결혼을 앞둔 배우 심영탁 씨가 최근 어머니 때문에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심영탁 씨는 연예계 소문난 효자잖아요. 어머니 병간호를 하느라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거 아니었나요? 차라리 병간호였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이 나아진 상황으로 이제 웃으면서 다시 복귀를 한 상황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영탁 씨 어머니가 심영탁 씨 이름으로 돈을 빌렸고 이것이 좀 중간에 잘못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사소송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심영탁 씨가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심영탁 씨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사람들이 자꾸 막 욕을 하는 듯한 이런 환청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이 환청이 계속돼서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망가진 심영탁 씨 2년간의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2년간의 공백을 가질 정도로 심영탁 씨 마음 고생이 컸네요. 맞습니다. 2018년에 방송에서 심영탁 씨가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그 드림하우스가 있거든요. 이걸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부모님 때문이다. 여기서 때문이다가 중요한데 그러면 본인이 아니라 좀 부모님들이 사시기 편한 곳으로 모시나? 이런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이 심영탁 씨 부모님이 이 어떤 재산 관리를, 이 어떤 수입 관리를 다 맡아서 해 주셨는데 이 돈을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크게 손해가 나서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심영탁 씨의 드림하우스를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예 소식 또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상습 음주운전 가수 호란, 은근슬쩍 복귀입니다. 무려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가수 호란 씨가 최근 한 공중파 방송에 복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의 개인 앨범과 공연 홍보를 하는 태도를 보이자 대중이 분노에 들끓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음주운전 가수 호란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수 호란 씨는요, 2004년, 그리고 2007년, 그리고 2016년 총 3차례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있는데요. 특히 2016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론이 안 좋았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성수대교 남단 인근을 지나다가 3차선 도로에 가끔 차가 정차가 돼 있잖아요. 이 정차돼 있던 성동구청 청소 차량을 추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미화원 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부상을 입은 거예요. 네. 당시 호란 씨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음주운전 3아웃 제도에 따라서 이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상황까지 왔고 당시에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사실은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때도 반응이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 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정말 화가 나고 또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면서 사회적인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습 음주운전을 한 가수 호란 씨가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측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일단 시청자들이 화가 났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이 호란 씨를 향한 또 이 소란 씨를 섭외한 제작진을 향한 비판의 반응, 글들이 가득했고요. 또 일부 시청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음주운전 3번이나 한 가수를 이렇게 섭외했냐는 거죠.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해당 프로그램 측이 입장을 내놨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방송 후 시청자 여러분의 질타를 받으며 반성했다.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겠다. 시청자 여러분과 이 현 시대 정서에 대해서 잘 살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현 시대 정서라는 거 사실 우리가 지금 음주운전을 거의 뭐 예비살인, 잠재적 살인 이런 어마어마한 표현을 써가면서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연자 섭외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대중이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해당 프로그램의 다시 보기 서비스에서 이 호란 씨 관련 영상은 전부 삭제된 상태입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방송사까지 호란 씨 지우기에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KBS 이 출연 정지 상태인 호란 씨, 이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라는 사실이요,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녹음까지 다 마치고 방송까지 됐는데, 알고 보니 호란의 목소리잖아라고 시청자들이 알아챈 건데요. 이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는 이전에 방송된 이 OST의 경우에도 재방송 시에는 음악을 교체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요. 또 10일부터 등장하지 않는다. 이 음악은 10일부터 방송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해당 음악은 다른 음악으로 교체될 예정이다라고 좀 발빠르게 수습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요즘은 뭐 OTT나 유튜브 등 워낙 다양한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자숙 중인 연예인들의 복귀가 좀 한결 쉬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채널이 많다 보니까 이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떤 복귀의 기회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호란 씨 경우에도 봤지만 대중이 이거를 그냥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눈초리 따갑고요. 그리고 역으로 복귀할 채널도 많은 거지만 개인 방송이든 예를 들면 예전에 기자만 그 비판 글을 안 쓰면 됐어요. 그런다 지금은 게시판도 많고 개인 방송도 많아서 이게 복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흔히 은근슬쩍 이렇게 간보기 하듯이 방송국에서도 제작진들도 이렇게 출연의 기회, 복귀의 기회에 섣불리 줘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임영웅, 그의 축구 사랑은 어디까지입니다. 지난 8일 K리그 FC 서울 홈경기의 시축 행사에 나섰던 가수 임영웅 씨가 시축 행사 비용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그의 축구 사랑에 팬들의 감탄사를 자아냈다는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여기에 나가서 시축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있다고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 또 세워졌습니다. 지난 8일인데요. 오후 4시 30분에 FC 서울과 대구 FC의 이 경기에 시축으로 나서게 됐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출전을 하게 된 건데요. 이날 경기장에 찾은 관중이 무려 45,007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한국 프로축구연맹이 유료 관중 집계를 시작한 2018년 시즌 이후 K리그 최다 관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코로나 약간 전과 이 코로나 이후 동안 관객이 정말 경기장에 찾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후에 정말 최대 관객이 오게 된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리그 역사를 통틀어서도 최다 관중 무려 14위에 오르는 엄청난 기록이라고 합니다. 뭐 그야말로 임영웅 효과를 제대로 인증한 건데 콘서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피켓팅이라고 하나요? 네. 치열했었다고요. 아니 임영웅 씨가 시축에 나선다는 이 사실이 전해지자 정말 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아니 뭐 임영웅 씨가 나오는 광고 제품도 다 사는 우리 팬들인데 축구장 가야죠. 자, 티켓 오픈되자마자 10분 만에 2만 장 팔리고요. 30분 만에 2만 5천 장 팔리고요. 다 팔리고 나니까 표 못 구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이에서 프리미엄 붙어서 심지어 호가 40만 원까지. 이 표가 이거 좋지는 않은 겁니다. 암거래로 팔리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 임영웅식 파워가 가요계 넘어서 아니 지금 뭐 콘서트 비하인드 묶은 영화 개봉하면 극장 가도 뜨거워지잖아요. 이젠 축구장까지 열기가 이 티켓 파워가 확산됐습니다. 이게 무료로 갔다 그러는데 시축만 한 거예요? 노래도 한 곡 한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살짝 뒤에 알려드리고 네. 네. 일단 비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비용이 궁금한 이유가 임영웅 씨를 요즘 연예계에서는 1,000억 원의 남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연매출이요. 500억은 아주 가뿐하고 1,000억 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이 수치상의 계산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그의 그 앨범 수록곡들이라던가 밖에서 부른 곡들만 다 합쳐도 거의 20곡 가까이 차트에 있어요. 탑백 안에. 그렇기 때문에 월 음원 수익만 대체로 정말 작게 잡아도 한 달에 한 20억 이상은 나오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임영웅 씨이기 때문에 시축을 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럼요. FC 구단이 그래서 약간 궁리에 빠졌습니다. 임영웅 씨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공연을 위해서 매니저도 와야 되죠. 백업 댄서들도 와야 되죠. 이 공연 연습비도 줘야 되죠.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비용을 제한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요. 돈 안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이 시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연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라고 밝혔죠. 와, 축구에 대한 애정이 깊은 걸로 워낙 뭐 잘 알려져 있는 임영웅 씨긴 한데 이번 시축도 소속사를 통해서 직접 제안을 한 거라 그래요? 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돈 받지 않겠다. 그 내가 하고 싶어서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축구 광으로 알려진 임영웅 씨가 FC 서울 구단 측에 저 시축 가능할까요? 이렇게 먼저 직접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쏟아지는 행사도 저 못 가요 하는 우리 임영웅 씨가 FC 이 한국 축구의 발전, K리그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문의를 했다는 거죠. 자, 임영웅 씨의 축구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동네에서 축구 제일 잘하면 메시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임메시인데 자, 평상시에 축구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축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축구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그래요. 이거 뭐 축구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축구 선수들하고도 인연이 많죠. FC 서울 네, 그 공격수 황의조 선수가 이 어떤 프랑스 무대에서 뛰었을 때 당시 현재 직접 가서 관람은 한 일화도 유명하죠. 그리고 최근에 이 공개가 됐는데 세상에 임영웅 씨 있는 동호회, 축구 동호회에 기성용 선수가 와가지고 저 정도면 정말 프로 선수급이에요. 막 이렇게 임영웅 씨 축구하는 걸 또 평가를 해주기도 했고요. 강원FC의 한국영 선수 있죠. 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왔어요. 네. 임영웅 씨가 그 한국영 선수 보면서 나 축구 선수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또 그렇게 사실은 근데 한국영 선수도 이 인맥이 굉장히 서로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요렇게 뭐 자랑만이 아닙니다. 요번에 이 상암에서 노래할 때 세상에 축구 이 잔디 다칠까봐 축구화 신고 노래했고요. 아까 백댄서 이 함께 갔다고 최 기자가 얘기했죠. 백댄서들도 다 축구화 신고 춤을 추도록. 야, 정말 개념 있는 축구 사랑입니다. 그리고 첫 시축 이후에 임영웅 씨가 또 팬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면서요. 저는 정말 이 팬들의 선진화된 이 문화의식을 이번 경기장에서 봤습니다. 임영웅 씨가요, 경기장에서만큼은 응원 문화를 위해서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 옷은 좀 잠시 벗어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임영웅 하면은 이 하늘색이 이 임영웅 씨의 대표 색깔이거든요. 이 팬클럽 역시도 하늘색 풍선이나 이 하늘색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응원을 할 것이 예상되는데 당부를 한 이유, 이
그 서울 FC 서울과 맞붙는 대구 FC의 유니폼 색이 하늘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팬들이 이 하늘색 옷을 입고 오면 상대편의 이제 색깔을 입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빨간색 옷을 입고 오자니 너무 약간 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복장을 입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팬들은 이 약속을 지킨 것뿐만이 아닙니다. 뉴스에 나올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의식을 보여준 게 있었던 자리에 쓰레기를 모두 다 치우고 갔고요. 이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하고 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임영웅 씨가 고마운 마음을 팬카페에 드러났는데요. 저는 영웅시대 덕분에 빛이 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건행이라고 짧지만 아주 강력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보통은 연예인이 시축을 하면 시축한 이후에 팬들이 우르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임영웅 씨 팬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뒷정리까지 완벽하게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터운 팬덤이 지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만 생각해보면요. 임영웅 씨가 매체, 이 미디어에 잘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 오빠가 저기, 우리 영웅이 저기 그쪽으로 싹 쏠리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 옛날에 조용필 씨, 나훈아 씨의 어떤 방식하고 비슷합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매체에 자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수십 년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연예인들 너무 자주 많이 나와서 얼굴 자주 비치면 이미지는 어떤 한정된 양이 있거든요. 다 이미지 소진돼서 또 금세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임영웅 씨가 연예인 이미지 소진의 어떤 그런 방식의 우수한 사례를 어떤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노래 한 소절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오늘 스타들의 나이를 합치면 무려 850살이고요. 340살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분들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무려 85세입니다. 이처럼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달려온 스타들의 이야기를 오늘의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떤 분야에서 노장의 저력을 보여줬을까요? 연극이면 연극, 드라마면 드라마, MC면 MC, 노래면 노래, 장르 불문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스타들입니다.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연예계 방탄소년단 나는 현역이다. 이렇게까지 한 길을 걸어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건데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시작해 볼까요? 연예계 방탄소년단 나는 현역이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나운서 김동건 씨입니다. 저도 이게 들은 얘기는 2023년을 기준으로 해서 60년째 현역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부러운 선배님이세요. 네, 김동건 아나운서는요, 올해 나이 84세입니다. 1963년 동아방송에 입사를 한 다음에 이듬해 동양방송으로 이적을 했다가 그리고 1973년에 다시 이 KBS로 옮겨서 1993년 20년 정도 활동하고 이제 프리선언을 하기 전에 KBS 이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지상파 프로그램을 고정으로 진행하는 아나운서 중에 최고령 아나운서입니다. 네, 벌써 60년째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세운 진기록도 궁금해지는데요. 자, 일단 한국 최초의 토크쇼가 1960년대에 있었습니다. 스타와 함께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 진행을 맡았어요. 결국 한국 최초의 토크쇼 진행자라는 진기록이 있는 거죠. 자, 여기에 고인이 되신 최무룡 씨, 또 뭐 신영균 씨, 김지미 씨, 당대 내로라 하는 배우들, 가수들이 쫙 나왔는데 불과 30회 만에 종영을 했다 그래요. 30명 이렇게 초대하고 나니까 스타 중에 스타는 더 이상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뒤에 또 보면 우리 11시에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거 7년. 요거 기억난다. 그렇죠. 저도 기억납니다. 7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미스 코리아 또 진행자의 대명사죠. 30년 넘게 진행을 하시고 최근에 또 심사위원도 맡으시고 제가 심사위원 맡으시는 모습 봤는데 그리고 또
현재도 계속해서 기록이 쌓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요 무대. 요것도 30년 이상 진행하고 계시죠. 수많은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를 잡으신 분이지만 가요 무대와 김동원 아나운서는 그냥 동의어처럼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많은 가요 프로그램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는 이 방송계에서도요. 가요 무대는 37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아주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데요. 이 그 중심에는 김동건 아나운서를 말씀처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한 인터뷰에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 이름이 이 셋입니다. 하나는 김동건이고 또 하나는 아나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요 무대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 가요 무대에서 가요 무대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요. 어머니, 고향, 그리고 김동건 아나운서가 꼽혀서 정말 가요 무대의 얼굴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바가 있죠. 지금도 가요 무대 없는 김동건 아나운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데, 그런데 재밌는 게 처음에는 가요 무대 MC를 거절했다 그래요. 저는 참 이렇게 비하인드가 재밌더라고요. 김동건 아나운서는 2011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출연 비하인드에 대해서 털어놨습니다. 당시 이 담당 PD가요, 김동건 아나운서에게 쇼 프로그램이 생기니까 좀 아나운서 이 역할을, MC를 좀 맡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 제안을 듣고 이런지하에 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땐 내가 좀 점잖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쇼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안 하겠다고 했다라고 이 MC 제의를 거절한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그렇게 퇴짜를 놓았는데요. 이 담당 PD가 김동건 이 아나운서에게 아니 그러면은 오늘 하루만 좀 봐달라. 나 이거 오늘 무대 못 만들면 프로그램 아예 날아간다. 이 프로그램 아예 없어진다라고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반납된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은 도와준다라는 마음으로 일일 MC 느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하루가 벌써 30년이 넘은 거네요. 예. 그러면 김동건 아나운서가 가요 무대를 고정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유가 있나요? 김동건 아나운서에 따르면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김동건 아나운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만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 한 방송에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날 위로해주던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꼭 해야겠다 싶었다라면서 가요 무대 MC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김동건 아나운서가 가요 무대 MC를 어떻게 받는지 또 궁금한데요. 예인 씨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양숙 씨는 고향이 이북이죠? 네, 저는 원산이에요. 네. 조용필 씨는 어디세요? 경기도 송산이요. 송산? 네. 저도 이번에 평양 다녀왔잖아요. 네.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은 거기 가서 제 고향은 원래 이북이지만은 네. 그러나 오히려 거기서 집 생각이 더 나던데요. 네. 근데 특히 가을철 되면은 이제 낙엽도 지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을씨년스러워질 때도 있고 또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라고 그러지만은 어딘지 모르게 이제 쓸쓸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을씨년스럽다는. 네. 타양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럴 때 적당한 노래가 있지 싶은데 어떤 노래가 고향을 그리는 가을 저녁에 부를 만한 노래가 뭐 있을까요? 많죠. 네, 어떤 게 있어요? 기러기 우러예는 옳지. 하늘 구멀리. 네. 그 말고 어렸을 때 고향, 부르는 노래들 네.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부르는 그거 뭐죠? 여수 같은 네, 기버가는 그건가요? 가을밤에. 여수죠, 그게. 정말. 오래된 영상을 봤을 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그 기운이 있어요. 네. 근데 대답하시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약간 평양 방송 같은. 근데 김동건 아나운서 정말 목소리 좋으시고 낭낭하시네요. 근데 예전에 아나운서 선배들 보면 목소리가 저렇게 낭낭한 분들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저같이 탁배이 같은 아나운서도 있습니다. 지나친 근데 겸손이신데. 가요 무대 할 때 오프닝 멘트가 참 인상적이잖아요. 해외 동포 그리고 해외 근로자 여러분 이 단어가 꼭 들어가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 진행하는 가요 무대 이 오프닝이 사실 조금 길어요. 그리고 늘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말씀드려 보면 오늘도 변함없이 가요 무대 시간을 기다려주시는 전국의 가요 무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곳까지 찾아와 주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딱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여기서 그 뒷부분,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 여러분. 요 분들의 안녕을 묻는 이유에 대해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밝히신 적이 있어요. 해외 특집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 해외 동포 근로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이 가요 무대를 시청하신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최근엔 더 빨라졌겠지만 예전엔 요거를 뭐 CD로 굽든 뭘로 하든 이걸 나중에 뭐 비디오 테이프에 담든 다 이거를 받아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다른 분들도 저도 좀 오프닝에 불러주세요 하면서 요청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기자 여러분 이거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실제로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서는 농민 여러분 한번 넣어달라. 그리고 이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기관사 여러분들 고생하니까 기관사 여러분 좀 넣어달라.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마드로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넣어달라고 요청이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차라리 다 빼자라고 해서 이 해외 동포, 해외 근로자를 한번 빼고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그때 비디오 테이프 시대니까 그때 이게 그걸 방송을 보면서 우리를 언급해 준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위안을 받았는데 네, 그 멘트에 정말 위안을 받았는데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 언급해 주는 게 그렇게 싫더냐라면서 역으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보람이 여기 있는데 라는 말에 김동건 아나운서가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잡고 그러면 우리가 해외 동포 여러분, 해외 근로자 여러분들은 언급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우리도 얘기했지만 가요 무대 이퀄 김동건 아나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가요 무대를 잠시 떠난 시절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생생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2003년이었습니다. 아니 18년간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어느 날 갑자기 김동건 아나운서가 사라졌어요. 당시에 정말 어떤 한마디의 그런 어떤 사전 통보 없이 그렇게 퇴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요 일에 대해서 2010년에 당시 어떤 솔직한 심정을 밝힌 바가 있어요. 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다시 가요 무대로 돌아올 때까지는 7년이나 지난 그때였는데 이제 그 복귀 시점쯤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2010년이었는데 아니 사실 18년간이나 이 진행해온 프로그램인데 최소한 시청자한테 인사를 하는 기회라도 주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떠나서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나 또 다시 돌아온 어떤 소감, 포부도 밝히셨어요. 다시 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녀노소가 하나 되는 국민적 화합을 내가 이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죠. 네, 또 김동건 아나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가요 무대를 진행을 해오면서 후회를 한 적이 또 한 번 있다 그래요? 그건 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의 후회는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가요 무대 방청석에 모시지 못한 일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김동건 아나운서의 어머니가 나 친구들이랑 같이 좀 가요 무대 구경을 하고 싶다, 나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김동건 아나운서 생각에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이 방청권을 얻으려고 줄을 서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냥 방청권을 드리게 되면 이것도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머니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방청권 요청을 한 지 다음 해죠. 이듬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요 무대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이 중장년층 그리고 자식 이렇게 2대, 3대가 사실은 같이 오는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제 MC를 보다가 이 관객석을 봤을 때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관객들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애리고 또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는 후회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가요 무대만큼 김동건 아나운서 이퀄 이렇게 되는 게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와우, 이거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김동건 아나운서가 1965년부터 30년 이상 진행을 했어요. 사실 요새는 미스 코리아 열리는지 잘도 모르고 열기가 좀 사그라들었지만 예전에 우리 미스 코리아 대회 열리는 날이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 텔레비전 앞에 다 몰려 앉아서 그걸 봤어요. 사실 뭐 이렇다 할 예능 프로그램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요. 뭐 고현정 씨, 염정아 씨, 오연경 씨, 김남주 씨 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거든요. 말하자면은 어떤 이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연예인의 등용문 같은 그런 거여서 아, 누가 또 이제 스타가 될까 요런 마음으로 마치 내가 심사위원이 된 듯이 나 몇 번 막 이러면서 또 가족들끼리 나 저 사람이 지냐 막 이러면서 봤던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딱 그 순간 마지막 진 발표할 때 숨죽여서 다들 네. 기다리잖아요. 그때 약간 시간을 끄는 그 진행이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아, 우리 이재용 MC님 그리고 장예인 MC님이 우리 생방을 할 때 시간이 살짝 남는다 싶을 때 해주는 그 마지막에 그 순발력, 그것이 바로 이 이유였는데요. 미스코리아 대회 역시 생방송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방송 시간이 약간 뜬다라고 하죠. 이 시간이 남았을 때 진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방송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뜨니까. 그래서 시간을 탁 끌면서 이 긴장감을 준 것인데요. 반대로 시간이 부족해서 진 발표를 호로록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번 미스코리아 대회는 재미가 없었어. 진 발표 너무 빨리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다고 해요. 아, 그게 방송 시간 맞추느라고 그래서.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건 지금 80이 넘어서 80 중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건강 비결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들으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2011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때가 이제 70대 중반인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70대 중반까지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건강하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움을 줬는데 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변화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변화를 싫어해서 한결같이 같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한결같이 같은 의상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60년째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일단 자신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어서 그렇다. 권력과 돈이 있는 직업이라면 그런 것과 관계 있는 직업이면 누가 오래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80대 중반인 김동건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방송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일상에서 아주 크고 작은 유혹들을 이겨낸 아주 엄격한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60년째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건 아나운서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스타 누군지 알려주시죠. 연예계 방탄소년단 나는 현역이다. 두 번째 스타는 바로 최고령 여배우 김영옥 씨입니다. 8학년 5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단하신 거죠. 최고령 여배우죠. 네, 요즘은 또 8호선 5번 출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데뷔 66주년을 맞이한 배우 김영옥 씨는요, 우리나라 현역 최고령 여배우입니다. 사실 나이로는 2살 더 많은 여배우 엄앵란 씨가 있는데요. 엄앵란 씨의 경우에는 드라마라던가 영화에 출연을 요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현역이란 단어를 붙여서 최고령 이 현 시점 여배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정말 다양한 작품에 출연을 하고 계신데요. 뭐 현역 최고령 여배우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의 산 증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1938년생이세요, 김영옥 선생님이.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수학여행으로 북한 개성에 가서 선주교도 보고 오고 요렇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학여행 갔다 오고 불과 2년 만에 한국전쟁 6.25가 터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전쟁도 겪었죠. 자, 그 다음에는 광복을 또 그 전에는 보면 일제 강점기부터 해서 광복, 그다음에 한국전쟁, 또 1980년대 민주화운동, 1990년대 후반에 IMF, 그리고 본인이 또 2000년대 이산가족 북한에 가서 상봉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쭉 인생 자체가
아예 해방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몸서 체험하고 계신 그런 산 증인입니다.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그 오빠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 북한의 출신이신데 내려왔고 이제 혼자 내려오게 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남 삼녀 중에 셋째였어요. 그런데 이 한국 전쟁 당시에 이 첫째 오빠하고 헤어졌다고 해요. 당시 이 소식이 끊겨서 돌아가셨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이제 남북 이산가족 이때 2차 명단 교환 때 그 명단을 봤더니 오빠 이름이 있는 거죠.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던 거예요. 나 되겠지? 그랬는데 1차에선 탈락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제 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2000년 돼서야 이때 이제 드디어 오빠를 북에 가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은 1950년에 한국전쟁 났으니까 2000년 50년 만에 무려 50년 만에 이 첫째 오빠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서로 나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고 말았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에 김용옥 씨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데 얼굴 뵙고 왔고 결혼하셔서 아이도 4까지 낳고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는 2000년에 들었으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어떤 나이의 어떤 연륜, 인생을 초탈한 듯한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만남이 마지막이 된 이제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 정말 우리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먹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어떻게 배우가 되신 건지 그것도 좀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1957년 영화 가거라 슬픔이여로 데뷔한 배우 김영옥 씨는요. 1959년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8개월 만에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아나운서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후 1960년 CBS 성우 공채 시험에 합격해 성우와 배우를 겸업하다가 1980년대 이후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김영옥 씨는 어떤 배역이든 다 잘 소화해내는데 젊었을 때부터 노인 연기, 할머니 연기를 해왔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2019년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요. 김용옥 씨가 젊은 시절부터 노역을 연기한 이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당시 내 위로 선배 배우가 없었다. 고 정혜란 선생님 혼자서 노인을 연기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20대 후반부터 할머니 연기를 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배우 수도 적고 배우의 그 나이층도 굉장히 좁았었던 그러니까 있는 배우들이 모든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다행히도 당시에는 흑백 방송이라 분장을 하면은 좀 티가 덜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노역을 연기하려면 목소리의 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성우 출신 배우들이 노인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91년도 드라마 옛날의 금잔디에서는 연기자 중에는 최초로 치매에 걸린 할머니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도 정말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와 진짜 연기 잘하신다라는 이 평가를 받았었죠. 네, 오랜 연기 경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뭐 해보지 않은 역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조금 아쉬움은 있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현대극에서는 재벌 회장 같은 이런 역도 상류층 역도 좀 가끔 맡았지만 사극에서는 왕비라든가 이런 신분이 높은 이런 역할보다는 주로 상궁이라든가 이렇게 좀 신분이 낮은 역할을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나 이제 한번 어떤 권력을 휘두르는 여걸 역할 한번 해보고 싶다. 나 잘할 수 있다. 이런 포부를 밝히시는데 8학년 5반에 이 품는 이런 희망, 열정. 너무 멋집니다. 그동안 정말 수태 많은 배우들이 엄마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영옥 씨 2019년도 한 방송에서 나 엄마 역할만 100회 이상 했고 내 자녀 역할로 등장한 애들만 한 5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동안 이 극중 아들 역할을 한 분들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일단 김영옥 씨 아들로 출연한 배우들 중에요. 노주현 씨라던가
정보석 씨처럼 실제 아들뻘인 이 배우들도 있는데요. 이게 반전이에요. 김용옥 씨보다 1살 연상인 신구 씨의 엄마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신구 선생님 엄마 역할. 네, 이 엄마 역할을 한 이유가요. 이 주인공이 그 신구 씨가 주인공인 작품에 캐스팅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신구 씨 부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 대본을 보다 보니까 뭐야 나 엄마 역할이야? 라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2살 많은, 나보다 2살 많은 이순재 씨의 엄마 역할로 출연을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혀서 현장의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림 씨를 부탁해에서는 생애 첫 주연을 맡으면서 또 충무로 안팎에 큰 화제가 됐었죠. 데뷔 65년이었어요, 지난해가. 근데 데뷔 65년 만에 영화 주연을 맡았는데 첫 주연이다. 마림 씨를 부탁해. 사실 이게 김영옥 씨 연기 내공이 얼마나 또 대단한지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 당시 김영옥 씨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어요. 영화로 주인공 맡은 거 처음이다. 일단 분량이 많으니까 고생 많이 했다. 근데 이 집, 촬영하는 그 집이 환경이 열악했다. 되게 미끄러웠다. 그래서 그러면 겁이 났는데 그래도 또 촬영이 시작되면 더운지 추운지도 모르고 또 열심히 했다. 그렇게 연기에 빠지면 열심히 하는 그런 내 모습이 나를 현재까지 존재하게, 현존하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첫 주인공이 된 소감을 밝히시기도 했죠. 대한민국 최고령 배우, 여배우 김영옥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임영웅 씨 얘기했었지만 연애 라이브에서 이 영웅바라기로 사시잖아요. 아니 사실 이제 김영옥 씨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 어느 순간 아유 내가 뭐 이제 앞으로 더 산다고 새로운 게 뭐 더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좀 삶의 의미가 이렇게 점점 퇴색돼 가고 있었는데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쫙 정말 진한 위로를 받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놓고 늘 방송 나오면 나 임영웅 팬이다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그 인기 드라마였죠. 신사와 아가씨 때 이 감독한테 아니 우리 영웅이가 이거 OST 부르면 안 될까? 그런 일은 없을까 했는데 꿈은 이루어지죠. 실제로 사랑은 늘 도망가. 드라마를 또 살리고 임영웅 씨도 살리고 아마 김영웅 씨 행복했을 겁니다. 네. 자, 이번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예계 방탄소년단 나는 현역이다. 세 번째 스타는 원조 꾀꼬리 가수 박재란 씨입니다. 사진으로만 봐서는 굉장히 동안인데 박재란 씨가 그 가요계 원로 가수 이미자 씨보다 선배라 그래요. 자, 김영옥 씨도 데뷔 66년 차, 박재란 씨도 데뷔 66년 차 똑같은데요. 1959년에 19순정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미자 씨보다 2년 빠른 1957년에 KBS 4기 전속 가수, 옛날에는 전속 탤런트, 전속 가수 이랬었죠. 그렇게 데뷔를 했는데 1970년대 초까지 무려 1000곡의 노래를 발표하면서 일명 원조 꾀꼬리로 불리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 1000곡 중에 여러분들 제목 들어보시면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럭키모닝, 밀짚모자, 목장아가씨. 요 노래는 저도 압니다. 산 넘어 남촌에는. 야, 이거지. 요거 그쵸. 아주 수많은 히트곡 있습니다. 박재란 씨 하면 산 넘어 남촌에는 모르죠. 네. 당시 인기가 뭐 대단했죠. 네, 이 노래 대단했는데요. 이 고 김동완 시인의 동명시에 멜로디를 붙인 게 바로 이 산 너머 남촌에는입니다. 당시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냐? 이때는 행사를 가면 이 현금으로 페이를 받던 시절 아니겠어요? 이 집에서 식구들과 밤새도록 이 돈을 세다가 잠들었다. 그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라고 이 당시 인기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란 씨는 또 의상으로 또 파격적인, 그래서 그때는 뭐 유행을 선도했다, 원조 파격이다 이런 얘기 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박재란 씨가 입은 파격적인 의상은요, 다름 아닌 요만한 그 옷 있잖아요. 요만한 옷. 미니스커트. 미니스커트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니스커트 하면 융복 키스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미니스커트의 원조가 이 박재란 씨였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 한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내가 미니스커트 제일 먼저 입었다라면서 융복희 씨가 미국에 와서 그러는데 내가 제일 먼저 입은 거 맞다고 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내 다리를 보고 황새다리라고 했었다라면서 1960년대에
가장 먼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와, 지금은 뭐 보편적인 패션 아이템이 된 미니스커트지만 1960년대 미니스커트를 입었다니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 리더였는데 당시에 어떻게 미니스커트 입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박재란 씨는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혁신을 일으켜보고 싶었다. 미니스커트를 입었더니 반응이 정말 엄청나게 뜨거웠었다. 지금보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훨씬 더 엄격했었지만 내가 단속에 걸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항상 나의 운전기사와 함께 자동차로 이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정말 한 시대를 노래 또 의상 패션. 네. 이런 걸로 풍미했는데 근데 인생은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 네, 맞습니다. 올해 데뷔 66년 차이자 현역으로 활동 중인 박재란 씨. 가수로 살아오면서 가장 가슴에 맺힌 일, 이 후회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이혼을 하면서 내 가정을 지키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 스케줄이 많다라는 이유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던 박재란 씨가요. 내 남편에게 밥 한 번 제대로 차려주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그냥 다 해결을 하려고 했다. 집을 자주 비우고 밖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생겨버렸다. 그리고 남편이 가사탕진도 많이 했다라면서 정말 할 수 없이 결혼 13년 만에 이 가정생활을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연예계와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의 생활 역시 좀 녹록지 않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혼의 아픔을 어떻게 좀 달래보려고 미국 LA에 갔고 근데 또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밥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박재란 씨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막 줄을 서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 업소에만 줄 서면 옆에 업소들은 조금 또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신고할 거리가 뭐였을까요? 말하자면 비자가 이미 만료가 됐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서 심지어 감옥까지 갔다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또 이 뭐 돈을 그렇게 열심히 또 모았는데 또 수십억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건강마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있다 보니까 건강마저를 해서 대수술을 2번이나 또 받고 이렇게 굴곡진 미국에서의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을 보냈는데 이 한국에 돌아와서 요즘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하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우리 인생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까지 포함해서 이거 꼭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학년 3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이유가 또 가슴에 품은 둘째 딸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박재란 씨의 둘째 딸은요. 한 번만 더라는 이 노래로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고 박성신 씨입니다. 딸이 떠난 지 10여 년이 다가오지만 이 박재란 씨는요. 재능을 다 펴보기도 전에 너무 예쁠 때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 딸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진다라는 모정을 나타냈습니다. 네. 참 이제 그 둘째 딸, 이제 첫째 딸이 그럼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혼하면서 박재란 씨를 키우고 싶었는데 남편의 완강한 거부. 사실 그땐 또 주로 친권이 아빠에게, 양육권이 아빠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딸이 박성신 가수가 못하고 간 나머지 몫의 100분의 1이라도 내가 지금 하겠다. 그건 2가지야. 하나는 딸 대신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겠다. 하나는 무대에서 내가 더 열심히 노래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계시네요. 네, 이렇듯 둘째 딸을 그리워하는 박재란 씨. 과거 딸의 무덤을 몰라서 오랜 시간 정말 헤맸던 그런 안타까운 속사정이 알려졌죠. 네, 과거 한 방송에서 박재란 씨는 딸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가족 중 박재란 씨만 둘째 딸의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딸의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너무 큰 충격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었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딸의 장례식은 이미 모두 끝난 상태였었고 그렇게 엄마로서 딸의 마지막을 지켜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박재란 씨는 딸의 무덤을 찾았습니까? 네, 다행히 찾았습니다. 2021년 이 방송 후에 시청자의 제보로 이 딸의 무덤을 찾을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렇게 8년 만에 딸의 묘지를 찾은 이 박재란 씨가 비석에 이제 이름을 새기잖아요. 이 뒤에 새겨져 있는 딸의 이름을 보고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고요. 어째서 너가 이렇게 갔니? 엄마는 네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라고 오열을 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좀 아프게 했습니다. 네, 지금도 박재란 씨는 여전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죠? 예능에도 많이 나오시지만 우리가 김동건 아나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가요 무대는 미리 출연진을 공개하는데 박재란 이 가수가 굉장히 늘 단걸 출연진이더라고요. 예. 자, 다음 스타 가겠습니다. 연예계 방탄소년단 나는 현역이다. 네 번째 주인공은 배우 신구 씨입니다. 아, 신구 씨. 신구 씨는 지금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맞아요. 정말 전역 중에 현역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신구 씨가요, 지금의 서울예대 전신인 드라마센터 연극 아카데미 1기 출신인데요. 이 본명인 신순기 대신 신구라는 예명을 지어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명이 있었어? 라고 아시는 분들도 처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극작가 유치진 선생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여기서 구가 바로 오렐 구자라고 하는데요. 신구 씨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옛말에 왜 이름대로 산다라는 말 있지 않냐. 나한테 딴 생각 말고 배우 생활 길게 하라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 같다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렐 구자를 쓴 게 어떻게 보면 절묘하네요. 자, 6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고 어느덧 나이도 9학년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아니 근데 또 놀라워요. 과거에 인터뷰에서 2008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나는 보양식 따로 챙겨 먹지 않고 뭐 특별히 막 근육 운동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건강 관리 특별히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만 걷는데 일주일에 합해서 40km를 걸으려고 노력. 야 이거 보통 대단한 거 일주일에 아니에요? 40km. 네, 주변을 산책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걸으신다고 하네요. 저는 그래서 요거가 이 걷기가 어떤 롱런하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걷는 하정우 전에 걷는 신구가 계셨네요. 네. 아, 그 2008년이면 70대 초반. 네. 그때 40km. 야, 주로 어딜 그렇게 걸어 다니신 거예요?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일주일에 지금 5km도 안 걷는 것 같은데. 네. 당시 신구 씨는요, 이 집 주변이 양재천을 걷는다라고 했어요. 집에서 이 양재천까지 한 번 가면은 4km, 그러니까 집까지 왕복을 하면 총 8km를 걷게 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이 직업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일이 있으면 오후에 걸으려고 하고 오후에 일이 있으면 새벽에 가서 무조건 걷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에는요, 아, 내가 어제 술 먹고 무슨 헛소리를 하진 않았나, 아니면 아, 오늘 나가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아, 나 오늘 나가서 애들한테 싫은 소리는 안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하루를 지나고 나서 뭔가 하루를 다시 곱씹어보는 그 시간으로 활용했다고 하네요. 그럼 최근에도 계속 걸으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신구 씨는 한 인터뷰에서 한 번 걸으면 6km 이상씩 걷는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하고 다리에 힘이 필요해서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와. 보약을 먹으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는 밥을 먹듯이 운동을 한다. 현장에 더 있으려고 라면서 여전히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도 20km 대단하시네요. 한 번 걸으면 6km. 아.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원래 신구 씨의 꿈이 아나운서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배우의 길을 걷게 됐을까요? 자, 경기고를 다니셨던 신구 씨 학교에서 공부 좀 웬만큼 잘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 서울 상대 가야지 하고 학교에 이제 넣었는데 불합격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균관대학이 후기 대학이었죠. 서울대 못 간 사람들이 후기 중에 제일 센이 성균관대를 네. 갔는데 여기 이제 국어국문학과에 일단 합격은 해놓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다시 한번 서울 상대에 서류를 넣었는데 또 떨어졌다 그래요. 아, 속상해.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아, 나 아나운서 돼야 되겠어. 이런 꿈이 생겨서 이 아나운서 학원을 다녔다 그래요. 그런데 신문 한 귀퉁이에 난
작은 광고를 보게 되는데 요거가 오늘날의 배우 신구 씨를 만들었습니다. 그 광고가 뭐였냐? 바로 남산 드라마 센터 배우 아카데미.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서울예전의 전신인 요거의 일기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본 거예요. 아, 이거 내 길이다 해서 이제 나 차라리 아나운서보다 배우하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말하자면 그때 생각할 때 아나운서는 남이 쓴 걸 읽어주는데 배우는 내가 스스로 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카데미 일기생으로 사실 신구 씨가 텔레비전 넘어오기 전에 이 연극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연기파 배우였거든요. 요때가 이제 1962년 연극 소 요거를 통해서 처음 무대에 올랐고 197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우로 데뷔하면서 지금 올해로 무려 또 연기 인생 61년째를 달리고 계신 현역 중에 현역입니다. 야, 신구 선생님은 저 서울 상대 안 간 거 참 잘하셨고 아나운서 안 된 거 참 잘하셨네. 네, 맞아요. 이분들을 지금 다 은퇴하셨어요. 지금 누가 현역에 있겠어, 누가? 그러네요. 신구 선생님만 지금 현역에 있는 거예요, 연기자로. 네, 맞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늦도록 광고를 찍으시고. 그러니까 아니 61년 연기 인생,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신구 씨에게 연기란 나를 미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했을 뿐인데 돈을 내고 사람들이 연극을 보러 오는 분들, 이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연극은 특히 이 신구 씨 멘트입니다. 제 멘트가 아니라 미친놈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월급이 연봉 이 수백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수백만 원이고 무대를 지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떠나서 무대를 지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구 씨는요, 천부적인 재능은 아니지만 자신 안에 들어있는 이 어떤 광기가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 것 같다. 이 연극 덕분이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61년 동안 연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해보지 못한 씬이 있다면서요? 네, 61년간 연기를 한다면 극 중에서 정말 수백여 명의 인물의 수만 가지 상황의 삶을 살아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상황은 겪어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키스씬과 배드씬인데요. 연극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한 신구 씨는 TV로 넘어오니까 멜로 연기를 할 외모가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키스씬, 배드씬 찍는 동료 배우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그리고 신구 씨 하면 2002년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 CF 광고. 맞아요. 네. 와, 그 영상을 정말 빼놓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2002년 전국을 강타하는 CF가 네. 나옵니다. 그 명대사가 나오는 게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 대사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신구 씨의 유행어인데요. 이에 대해 신구 씨, 나 그냥 콘티에 있는 대로 대사를 했을 뿐인데 그게 왜 유행어가 됐을까? 의아해서 생각을 해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지금 나오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기 개에다가 저 한마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개에다가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다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니들이 커피 맛을 알아? 니들이 밥 맛을 알아? 그렇지, 그렇지. 어떤 단어를 넣어도 네. 말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유행어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신구 씨 특유의 이 친근하고 재밌는 이미지를 쌓아서 이 국민 할아버지, 맞아요. 이 전국의 우리 할아버지 같은 네. 이 애칭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저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구 씨가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유행어가 있잖아요. 이재용 씨, 4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맞아요.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에서 극중 조정위원회 판사로 내내 자리를 지켰던 신구 씨의 대사인데요. 신구 씨는 과거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니 사실 그 대사가 유행어가 될 대사는 아니지 않냐. 나는 그냥 그런 의도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인데 하지만 CF까지 등장하며 정말 유명한 유명세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네. 네, 최근 신구 씨는 정말 연극을 통해서 관객들을 쉼 없이 꾸준히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극에만 몰두하는 특별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신구 씨가 얘기하시는 연극의 매력, TV에 비해서 이 연극은 말하자면 드라마에 비해서 연극은 관객하고 한 공간에서 함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쾌감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쁜 방송 스케줄 때문에 뭐 연극에 자주 출연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그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다 이랬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이 한국 이 연극계 어떤 노익장을 과시하는 배우분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공연을 하셨어요. 불과 그게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연극은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어떻게 외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긴 대사도 무리 없이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신구 씨인데요. 신구 씨는 연극 배우들은 암기력이 좋다. 그래도 80이 넘으니까 기억력이 쇠퇴하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은 분량도 대본을 들고 씨름을 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라고 밝혔는데요. 나는 그래서 무조건 대본이 닳도록 외운다라고 배우로서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아니 근데 연극 라스트 세션 공연 중에 건강 악화로 입원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으신데 그때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놀라셨잖아요. 왜냐하면 연극 그 상연 도중이었거든요. 본인도 되게 놀라신 것 같아요. 신구 씨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나는 사실 좀 건강 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지 않고 살아왔다. 근데 80살이 넘으니까 좀 다르더라. 나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고 신부전증 이 판단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랐는데 그래도 의사가 약 처방한 대로 잘 지내고 있다. 나이 드니까 별 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몸이 삐거덕 거린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서 하겠다고 하는 연극이니까 내 몸 잘 간수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책임지고 계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말에도 연극하셨는데 단 한 번의 그런 어떤 건강에 관한 우려 없이 끝까지 무대를 지키셨습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 제일 부러운 분들이 이분들이시죠. 자, 오늘 연예계 방탄 노년단 나는 현역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넣어뒀던 겨울옷 다시 꺼내입었어요. 네, 오늘 날이 꽤 쌀쌀합니다. 거기다가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오늘 외출하실 때는 꼭 황사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